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로 끝나는 한가위 연휴 기간에도 나라 안팎에서는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여야 모두 가을 전국의 주도권을 노리고 이른바 추석 밥상 민심부터 잡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영국의 최장수 군주로서 자신은 물론이고 아들, 딸과 그들의 배우자, 또 손주들 가족까지 일가 모두가 세계적 셀럽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관련 뉴스가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수뇌부의 추석 민심 잡기 행보, 또 세계의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 관련 소식 등 오늘의 핫한 뉴스들 지금부터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며 우리 사회에 등불이 되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딱 맞네. 이번 추석 연휴 내내 가장 바쁘게 움직인 정치인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여러 민생 챙기기 일정에 휴일도 잊은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윤 대통령은 연휴 첫날이었던 9일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 있는 무료 급식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추석 민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갔었고요. 또 당선인 신분으로도 한번 갔었는데 배식 봉사를 위해서 바로 이곳을 찾았었던 거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또다시 방문한 겁니다. 맞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이 정순택 대주교는 윤 대통령에게 2월에는 대통령 후보로서 방문해 주시고 3월에는 당선인으로서 또 방문해 주시고 또 이번에는 대통령으로서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번에는 배식 봉사만 해서 아쉬웠었는데 다음에 오면 제가 재료를 다듬는 것부터 직접 챙기고 싶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었다고 이번 방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무료 급식소를 찾아서 조리복도 입고 평소 자신의 장기라고 했었던 김치찌개 비롯한 음식 준비부터 도왔습니다. 무료 급식소를 찾은 시민들에게 직접 배식도 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식사도 함께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평범하게 김치찌개는 잘 먹습니다. 김치 앞으로 뭐 돼지고기나 멸치 이런 거 하고. 이거 끓으면 딱 맞춰 맞겠는데. 그러면 딱 맞아요. 천천히 많이 드십시오. 네. 천천히 많이 드세요. 찌개 정부의 공기 좀 어떻습니까? 손님들 많이 오나요? 여러분 모두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더 건강하십시오. 민생은 저희가 책임지고 잘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급식소를 찾아서는요, 그 양파 그리고 대파 같은 그런 부자재를 손질을 하고 직접 또 고기하고 김치를 볶아서 김치찌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배식 봉사하는 건 저희가 자주 봐왔었는데 윤 대통령처럼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까지 만드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어서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에는 서울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중대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통령은 명절에도 이 부모님을 뵙지 못하고 수도 서울의 상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장병 여러분을 보니 무척 반갑고 고맙다고 격려를 했고요. 장병들 40여 명과 함께 치킨 등을 곁들인 오찬도 함께 했습니다. 일부 장병들은 윤 대통령에게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부탁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장병 5명의 부모님들과 영상통화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안녕하세요.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근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엄마, 내가 엄청난 분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운전대 잘 잡으라 그래. 제가 건강하게 아주 잘 있습니다. 재밌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 일정에 이어서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지하 벙커로 돌아와 남수단과 레바논, 오만 해상, UAE 등 4곳의 해외 파병 부대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 부대원들에게 격려 인사를 전했습니다. 병영에서 이제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니까 저렇게 아주 보기에 흐뭇한 장면들이 또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민생 그리고 안보 현장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바쁜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은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군요. 네, 추석 연휴 동안 각지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 추석 밥상에 오를 화두는 상당히 중요한 민심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죠.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이 대부분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을 보듬는 행보에 나서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직접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취임 후 첫 추석 연휴 기간 생방송 라디오에 출연해서 일일 교통통신원을 자처하기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는 추석 연휴 하루 전에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추석 특집으로 준비된 TV 생방송에 김윤옥 여사와 함께 출연해서 대통령 부부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이른바 이제 추석 민심의 향방이 정기국회를 비롯해서 연말 전국 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번 추석 민심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를 대비해서 소폭 올랐다고 합니다. 하락세가 멈췄다는 점에서 강보합세다 이런 전문가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먼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 오른 32.6%로 집계가 됐고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 떨어진 64.6%로 조사가 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민주당과의 대치나 국민의힘 내홍 등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태풍 흰남노의 그 총력 대응에 대한 호평에 힘입어서 강보합세로 마무리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자가 말씀드린 이제 상승폭, 하락폭 이거 모두 다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 자체보다는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론은 결국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번 조사에도 보셨다시피 이제 하락세는 멈췄고요. 결국 이제 상승세는 약간 그 흐름이 보인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강보합세다. 아니면 어쨌든 하락세가 멈춘 것 그것에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소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추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죠. 역대 정치사에서 보면은 추석에 많은 이제 국민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추석 민심을 누가 잡느냐가 추석 이후에 이어지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 시즌에서의 주도권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췄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이 쇄신이라는 이런 부분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뭐 일부 비서관들도 바꾸고 행정관들도 내보내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국민이 생각하기에 어떤 좀 이 큰 폭의 변화, 쇄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역시 아직도 잦아들고 있지 않은 여권의 내홍입니다. 이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 내홍은 단지
이 사람 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세력, 세대 간의 갈등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민심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추석 민심에는요, 여야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직전에 이제 여야 모두 중요한 사법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 부분이 지금 전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제1야당 대표 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서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 발언으로 보고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 역시 허위 발언으로 판단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8일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요. 공범으로 조사해온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혐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거법 위반 부분의 경우에 공소시효가 지난 9일까지였죠. 경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배 씨를 기소하면서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은 배 씨와 김혜경 씨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피의자가 기소됐을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 배 씨가 기소가 되면서 공범인 김혜경 씨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가 된 거고요. 이에 따라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그러니까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재판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김혜경 씨에 대한 것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 부부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자신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것 자체만으로는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최종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장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즉 다음 대선에 출마 가능성 자체가 막힌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게 되는데요.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중앙 당사 빌딩의 가치가 약 300억 원인데 400억 원 넘게 반환을 해야 된다면 당 존립 위기까지 거론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고요. 법원이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기자가 말씀드린 형 확정 시의 그런 상황들은 이제 조금 먼 얘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가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지금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소속 의원 전원인 169명의 명의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고요. 김건희 여사가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힘 역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여야를 휩쓸고 있는 사법 리스크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이제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검찰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사필 규정입니다. 사상 초유, 역대 최악의 야당 대표 선거법 기소를 자행했습니다. 권력은 유한하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또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또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여야 모두 말씀드린 대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심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SBS가 여론조사 기관인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서 진행한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의견이 50.3%로 절반을 약간 넘었고요.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보복 수사라는 의견은 42.1%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55%로 과반이었고요. 반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방탄용으로 적절치 않다는 답은 36.9%로 나타났습니다. 여야가 정규국회 이후에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이걸 가지고서 굉장히 강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기간 민심을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두 사안 모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여론보다는 긍정적인,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필요하다. 이런 식의 여론이 더 많은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여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국민들이 이제 어떤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현상 이런 것들이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어쨌든 원칙대로 하라라는 그런 민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정치권 스스로의 어떤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법기관에 의해서 해결해 달라, 판결을 해달라 이러한 식의 이른바 그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좀 커지고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 시즌으로 이어지는 이 하반기 정국에서는 여야 간의 어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뭐 서로가 이 사법 리스크 얘기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도 새롭게 어쨌든 야당 대표로 등장한 초입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첫 해입니다. 서로가 밀리면 안 된다. 이런 판단에서 강한 어떤 상대를 향한 강한 공세 이런 것들을 내뿜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여권의 내홍 또 야권 입장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 이른바 좀 반대했던 이른바 비명 그룹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결국은 강한 공격을 통해서 내부를 결속시키는 이러한 전략을 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참 여야의 대치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이후에 중요한 외교 활동들을 또 예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외교 행보, 민생 못지않게 외교 행보에도 집중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주한 영국 대사관절을 방문해서 애도를 표했고요. 영국 국민과 왕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합니다라는 내용의 조문록을 남겼습니다. 오는 19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질 고 엘리자베스 2세 국장에도 직접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할 계획인데 이에 앞서서 영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해외를 직접 방문해서 조문한 사례는 지난 2015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 국장에 참석한 뒤 7년 3개월 만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는요, 각국의 정상들이 조문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기의 외교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자료죠.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미 참석 의사를 밝혔고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참석을 검토 중인 만큼 장례식 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독일과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대통령이, 또 스페인과 벨기에, 노르웨이 등에서는 왕과 왕비가 참석할 것으로 보여서 경호 대상만 2천여 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영국 현지 언론은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서
왕과 여왕, 총리 또는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해 영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보안 작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역시 국가 수반급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신 뒤에 그다음에 영국 정부는 지금 런던 브리지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절차에 지금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이제 마지막 영면을 위한 여정에 올랐는데요. BBC 등에 따르면 운구 행렬은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전 10시 여왕이 마지막까지 머물던 스코틀랜드 벨모럴성을 떠나서 에든버러의 홀리루드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운구 행렬에는 차량 약 45대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고 차량 행렬 뒤쪽의 두 번째 차에는 엘리자베스 2세의 딸인 앤 공주가 탑승을 해서 여왕의 마지막 여정에 동행했습니다. 또 여왕의 운구 여정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여왕과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가 이용이 됐고 여정에는 약 6시간이 걸렸는데요. 여왕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러 나온 시민들은 도로 양옆에 서서 꽃과 직접 쓴 편지를 던지면서 여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영국 총리와 추모객들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시죠. She was the very spirit of Great Britain, and that spirit will endure. She symbolises Windsor for me because this is where I've always lived. I've never known another royal that has led us. I feel like Great Britain, or United Kingdom should I say, is now feel less United Kingdom because of her death. 보신 것처럼 현지 시각 8일 오후 6시 30분 영국 왕실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소식을 알리자 영국 국민 수천 명이 버킹엄 궁전 앞으로 모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난해 4월 남편 필립 공의 별세 이후 급격히 쇠약해졌고 지난 6일 트러스 총리 내정자를 정궁인 버킹엄이 아니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벨모럴 성으로 부르면서 건강 이상 신호라는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왕실 주치의들의 진찰 결과가 발표된 뒤 직계 가족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서거 당시에는 장남 찰스 왕세자 부부와 윌리엄 왕세손 등이 곁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를 계기로 추모객을 맞으면서 화합의 모습을 보인 윌리엄, 해리 왕자 형제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본인뿐만이 아니고요. 그 일가 가족 모두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사들, 즉 셀럽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제 손주들이죠. 영국 왕위 계승설 1위가 된 윌리엄 왕세자, 그다음에 영국 왕실을 떠난 해리 왕자. 그동안 관계가 상당히 냉랭하다 이렇게 알려졌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해리의 부인인 전직 미국 배우 메건의 왕실 합류를 마뜩찮아했고 2년 전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한 뒤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 온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두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눈길을 끈 겁니다. BBC에 따르면 윌리엄 해리 왕자 형제 부부가 함께한 이 추모객 맞이 행사는 형인 윌리엄 왕세자가 먼저 동생 해리 왕자 부부를 초청하면서 성사됐다고 합니다. BBC 방송은 이들의 모습을 전하면서 침울한 며칠 사이 가장 두드러지고 예상을 벗어난 장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행사에서도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해리 왕자 부부가 이 조문객 맞이를 위해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감정의 골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닌 걸로 보인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윌리엄과 해리 왕자는요, 다 아시다시피 찰스 왕, 이제 왕이 됐죠. 찰스 왕과 그다음에 이미 고인이 된 다이애나 전 왕세자비 사이에서 난 두 아들인데 이 형제가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언론들이 세계 모든 언론에 그 동정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왕의 관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이동한 뒤에는요, 장례식 전날까지 나흘간이죠. 대중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여왕의 관이 의회 내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가 되면요. 장례식 전날까지 나흘간 여왕의 유해가 대중에 공개가 됩니다. 유해를 대중에 공개하는 건 1965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이후 처음인데요.
영국 정부는 여왕의 유해 공개를 앞두고 참배객들이 지켜야 할 수칙과 주의사항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유해 알현을 원하는 사람은 안치 장소에 이 공항 검색대 같은 보안문을 통과를 해야 하고요. 소지품은 지퍼 한 개만으로 여는 아주 작은 백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의회 내에 진입할 때 보안 검색대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 꽃이나 촛불, 인형이나 사진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영국 정부는 엄숙한 장례 행사임을 명심하고 존엄을 지켜줄 것과 일단 웨스트민스터궁 안에 들어가면 침묵할 것, 적절한 예의의 옷차림을 갖추고 출입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꺼줄 것 등도 권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여왕의 장례식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영국은 이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했는데요. 장례식 후 여왕의 관은 성 조지 교회로 다시 옮겨져서 남편 필립 공 곁에서 영면하게 됩니다. 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생전 목소리를 한번 잠시 들어보시죠. We will succeed, and that success will belong to every one of us. And those who come after us will say the Britons of this generation were as strong as any. We will be with our friends again. We will be with our families again. We will meet again. 지금 방금 들으신 엘리자베스 여왕의 육성은요, 2년 전이었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발표했던 영국 국민을 상대로 한 특별 메시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국내에서도 엘리자베스 여왕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과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방문했었던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왕은 지난 1999년 방한했을 때 하회마을을 찾아서 마을 곳곳을 돌아보기도 하고 73세 생일상을 받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안동시는 당시 여왕이 방문했던 서해 류성룡 선생의 종택 충효당에 추도 단상을 설치하고 방문 당시 사진 등 20여 점을 전시해서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왔을 때 여왕이 이제 충효당에서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오르는 일화 등에서 상당한 또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좀처럼 맨발을 노출하는 일이 없는 이 여왕이 한국의 문화를 존중해서 신발을 벗는 순간 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플래시 세례를 터뜨렸고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여왕은 이후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안동 방문 당시의 추억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Madam President, we have fond memories of our visit to Korea in 1999, when we were able to see for ourselves something of the remarkable transformation your country has undergone in recent times. Our people have had a close friendship ever since the first British diplomatic mission was established in Korea 130 years ago. Ladies and gentlemen, I invite you all to join me in a toast to the President and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요, 1999년이었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제 한국을 찾았었고, 또 여왕이 만난 한국 대통령만 해도 6명이나 될 만큼 한국과도 인연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정말 전 세계의 지도자 중에 가장 웃어른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그런 명망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의 서거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인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우리가 이제 영국이랑 수교를 한 게 1883년입니다. 그때 수교하고 나서 1999년도 영국의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한 거죠. 그때 4월 19일부터 4월 22일까지 3박 4일간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해서 가장 한국적인 곳을 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동의 하회마을, 또 봉정사, 그리고 인사동 등 이렇게 이제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깊은 인상을 그때 남겼습니다. 아마 여왕도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봤던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을 때에도 그랬고, 2016년에 주영 대사를 만나서도 그때 당시 안동 방문했을 때의 그 인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 그런 인물이고, 또 무엇보다 이게 영국의 여왕을 떠나서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좀 사랑했던 그러한 하나의 리더가 떠난, 영국의 중심, 정신이 떠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영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인들의 어떤 추모 흐름이 좀 거세게 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함에 따라서 이제 영국의 국왕은요, 여왕의 장남이죠. 찰스 왕세자가 이어받아서 찰스 3세가 됐는데 그 나이가 무려 74세입니다. 가장 늦은 나이에 영국의 왕이 됐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남 찰스 3세가 영국의 국왕으로 공식 선포됐습니다. 영국 국민은 70년 만에 열린 즉위 선포 행사를 사상 처음 TV를 통해 지켜봤는데요. 찰스 3세는 어머니의 죽음을 나에게 가장 슬픈 순간이라고 기록했고요. 영국 국민은 여왕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새 국왕의 즉위를 축하했습니다. 관련해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찰스 3세 과거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One day, the Prince of Wales should carry on the important work started by my father in 1949. Her Majesty's government will play a leading role in defending democracy and freedom across the world. 찰스 3세 국왕의 즉위를 근데 가장 먼저 축하한 국제 지도자가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이 점도 또 눈길을 끄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현지 시각 10일 푸틴 대통령이 찰스 3세의 성공과 건강을 빌고 만사형통을 기원한다. 이런 내용의 축전을 보냈고요. 이는 세계 지도자 가운데 가장 먼저 찰스 3세 국왕 즉위를 축하한 거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에 푸틴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난 적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마다 푸틴 대통령을 비난해 왔기 때문인데요. 실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 찰스 3세는 푸틴 대통령을 겨냥해서 히틀러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고요. 지난 2월에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규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왕위를 계승한 찰스 3세의 이 손짓 하나하나도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거행된 이 즉위 선포 행사에서 찰스 3세가 책상에 놓여 있는 만년필 통을 치우라고 수행원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SNS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찰스 3세는 책상 가장자리에 놓인 만년필 통이 방해가 된다는 듯이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통을 살짝 흔들었고 수행원은 물건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또 다른 문서에 서명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으려던 찰스 3세가 또다시 책상 위에 놓인 잉크병과 만년필 통을 보고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치우라는 듯이 손을 휘저었는데요. 두 장면은 모두 언론에 생중계가 됐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찰스 3세가 약간 짜증이 난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저 만년필과 관련된 그러니까 물통이죠. 그다음에 잉크통 저런 것들은 아마 아들인 그 윌리엄 왕자가 세자가 갖다 놓으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 아버지는 이제 뭔가 좀 거슬려서 그렇게 표정을 지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아마 이제 찰스 3세도 어머니의 또 상을 치르라서 굉장히 스트레스 같은 걸 많이 받겠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런 행동도 하지 않았나 이런 분석 기사가 있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 너무 이제 세속적인 관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식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요. 따라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과연 아들인 찰스 3세는 얼마나 재산을 상속받느냐, 또 과연 상속세도 낼 거냐 이런 부분에 또 세속적인 관심이 또 쏠렸는데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상속받는 재산이 7천억 원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서거하면서 국왕이 된 찰스 3세는 어머니가 모은 7천억 원 정도의 개인 자산 중 대부분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경제지 포춘과 CNBC 등에 따르면요. 왕실이 소유한 총 자산은 지난해 기준 약 28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39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실의 운영 및 유지를 위해서 쓰이는 자산은 찰스 3세가 개인적으로는 물려받을 수가 없고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남긴 개인 자산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여왕의 개인 자산은 약 7천억 원 상당이고요. 2002년 여왕의 모후가 서거할 당시에 물려받은 약 968억 원의 재임 동안 각종 투자와 예술 소장품, 보석류, 부동산 구매를 통해 축적한 자산들이라고 합니다. 또 영국에서 이 국왕 후계자에게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법에 따라 상속세를 면제받았고요. 찰스 3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특혜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기 때문에 찰스 3세, 그러니까 아들이죠. 찰스 3세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찰스 3세의 인기나 그런 부분은 어머니에 비해서는 약하다. 이런 지금 지적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미 이제 영연방의 탈퇴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소식도 나오고 그다음에 영국 내에서도 지금 계속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북아일랜드라든지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 독립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제 영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던 엘리자베스 2세의 그런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 과연 찰스 3세도 어머니만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 그다음에 특히 결국 이런 것들이 보다 더 크게는 이제 세계 정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지금 영국이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상황을 한 번에 맞게 된 거죠. 보리스 존슨 총리도 낙마해서 새로운 총리가 임명이 됐고, 그리고 브렉시트를 인해서 이제 영국 경제가 여러 가지로 좀 무역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 지표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서거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단지 나이가 많다 이런 걸 떠나서 영국인들의 정신적인 이른바 바위 같은 인물이었다 이런 외신에서 보도를 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이 사라진 이후에 지금 찰스 3세에 대한 부분은 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기가 훨씬 그에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 영국으로서는 이 브렉시트 문제 그리고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이런 쪽에서의 어떤 잉글랜드 쪽과의 갈등, 분리독립 움직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또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영연방국가 14개국에 달하는 이 영연방국가에서 더 이상 이제 영국의 왕을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독자적인 움직임이 또 점점 거세게 일고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또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거기에다가 영국의 식민지 시대 당시에서의 배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도 그동안에 계속 있어 왔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존재로 인해서 크게 부각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나마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이 이완 움직임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영국 내에서 최근에 영국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들을 국민들이 던지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뒤에 이미 이제 카리브해 연안, 특히 카리브해 그 연안 해안 국가들이죠. 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연방 탈퇴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또 그 와중을 지금 중국이 특히 외교적으로 지금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틈을 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카리브해는 결국 미국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미중의 갈등이 더욱더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고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죽음이 단순한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큰 파장을 미칠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는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치권의 동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고향인 안동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른바 사법 리스크로 불리는 검찰 수사 등 현안과 거리를 둔 채 추석 당일인 지난 10일 날에는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서 이 민생 행보에 집중을 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안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깜짝 라이브 방송도 진행했고요. 지지자들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그래도 미운이 고운이 해도 가족이 제일 좋죠. 사람이 원래 가까이 있는 걸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긴 하는데 좀 떨어져 있어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있는 데서 여유 있게 하룻밤 아무 생각 없이 쉬었으면 좋긴 하겠네요. 네, 세상살이가 하도 팍팍해서 여유가 잘 안 생깁니다. 네, 보고 오신 것처럼 이 대표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듯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도 하고 고향 이야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털어놓았고요. 봉화군의 청량산과 낙동강의 경치를 보여주는가 하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다는 마을을 방송을 통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방송에서는 검찰의 기소나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데서 여유 있게 하룻밤 아무 생각 없이 쉬었으면 좋겠다며
세상살이가 하도 팍팍해서 여유가 잘 안 생긴다고 복잡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 대표가 정치적 현안엔 거리를 둔 채 민생 행보에만 집중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민생 행보로 극복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는요 유독 당원을 강조하는 또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 대선 패배 직후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지지층과의 소통을 SNS를 통해서 활동을 재개하면서요. 지난달 29일 당대표에 선출된 뒤 3일 만에 내놓은 지시도 당원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중앙 당사 내 당원존을 설치를 해서 권리당원의 당사 출입을 허용하고 전자당원증 도입, 당직자 업무 연락처 공개 등 당 게시판 등에 올라온 당원 불만을 이 대표가 직접 보고 내린 지시였는데 이런 디테일한 지시에 당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지난 7일 밤에서 8일 새벽 사이에 SNS를 통해서 당원 가입을 권유했다는 한 지지자의 글에는 잘하셨다는 답을 달았고요. 당원 가입을 고민한다는 또 다른 글에는 온 가족이 다 해주세요라며 일일이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행보 덕분인지 민주당 측에 따르면 지난 대선 이후 5개월 만에 당원이 50만 명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행보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역시 민생을 외치면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잠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또 그런 입장을 자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원 부분에 신경을 쓰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당은 어쨌든 이 국민의 기반을 둔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세를 확장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이제 든든한 이 바윗돌, 든든한 기반을 더욱더 다지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당원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이 당심이 약하다, 당심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이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펼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정치적인 상황, 다음번에 어떤 뭐 대선 후보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내다보고 자신의 당내에서의 지지세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이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취하고 있는 부분과 기본적으로 좀 같은 축으로 볼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원 가입 독려하면 생각나는 사람 바로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요 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꾸준히 SNS를 통해서 이제 당원이 돼달라 이렇게 독려를 하면서 여론전을 펼쳐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추석 연휴 때는 포항을 찾았다고 하죠. 네, 지난달 27일부터 연고지인 경북 칠곡을 거점 삼아서 보수의 심장격인 대구 경북 지역을 누비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어제는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를 방문해서 수해복구 활동에 나섰다고 전해졌습니다. 포항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SNS를 통해서 포항시 남구 수해 현장에서 우연히 이 전 대표를 만났다고 밝힌 건데요. 김 의원은 제네리 수해 현장을 살피다가 정말 우연히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면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검은색 상하이에 장화를 챙겨 신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해병대 장병들과 함께 수해 현장 복구를 돕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요, 이 전 대표는 봉사활동 외에 별다른 정치적 발언 없이 4-5시간가량 봉사에만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이 전 대표에게 함께 힘 보태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SNS에 감사 인사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전 대표가 윤리위 징계 이후에 꾸준히 당원 가입 독려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버스비보다 싼 당원 가입으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피셜이 떴다.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장외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시점 바로 추석 이후입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의 한 주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을 막으려낸 이 가처분 신청과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문이 진행이 되죠. 새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서 당헌을 개정한 지난 5일 전국위 개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3차, 4차 가처분 신청을 놓고 열띤 법정 공방이 오갈 전망인데요. 법원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당내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당이 더 큰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서 한쪽의 치명상은 불가피합니다. 양측의 목소리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법원에서는 비대위는 무효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 체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라는 사실상의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걸 그냥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물론 저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의 총회를 대의하는 기관은 대표와 최고위원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하는 절차는 합법이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어긋난다는 해당 결정문의 논증은 사법의 정치 개입입니다. 네, 여기에 가처분 신문 이틀 뒤인 오는 16일에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성접대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해온 김성진 대표 측은 2015년 9월 추석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포괄 1죄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가처분 신문과 경찰 소환 조사 등 이번 주가 당 내홍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하나의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넥스트 리서치가 SBS 의뢰로 여권 지지율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건데요. 결과는 윤 대통령 본인이라는 응답이 25.8%로 집계됐고요.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윤핵관은 20.9%, 이준석 전 대표는 16.4%로 지목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라는 응답도 14.6%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준석 전 대표는 SNS를 통해 TO 윤리위라는 글과 함께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추석 민심 여론조사 중에 하나의 항목이었는데요. 바로 이제 여권의 지지율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느냐. 과연 이 여론조사 결과는 또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그만큼 이제 현재의 민심이 이 집권 주류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추석을 전후해서 저도 여러 사람 여권 인사 포함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본 결과와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집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제 식어가면서 여러 가지 집권 세력의 어떤 능력 그리고 인사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런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부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도 나오는 흐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은 큰 틀에서 결국 국정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의 주류 세력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래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 비판이 결국은 윤 대통령과 윤핵관 그룹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민심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금 더 비상한 어떤 각오를 가지고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방향을 잡은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비대위 인선을 마무리 짓고 당 수습에 나선다는 방침이죠. 먼저 관련해서 정진석 위원장 목소리부터 듣고 옵니다. 좀 서두르자는 의미에서 오늘 좀 어떻게 보려니까 안 돼요, 도저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좀 고민을 하고 인선을 해서 연휴 끝난 직후에 좀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문이잖아요. 14일 그 전에 혹시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 어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비대위원회 구성 역시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금 이따 2시에 이제 비공개 당직자 회의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선과 본격적인 이 타임테이블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감에 대응하는 국감 대응형 비대위 구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도 취재가 됐습니다.
정 위원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비대위를 원내외 혼합형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국정감사 기간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와 겹치는 만큼 국감 대응형 비대위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내 정책통 의원들의 참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정 위원장은 인선에 맞춰서 국회 부의장직을 내려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잠시 2시부터 지금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재로 해서 이제 고위 당직자 회의를 여는데요. 아마 거기에서 정 위원장이 자신이 구상한 비대위원 명단을 제시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오늘 오후에라도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일에 법원의 가처분 신문이 열리게 되죠. 물론 이제 결정이 바로 나올지 아니면 저번 1차 가처분 때처럼 아주 며칠 있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그 가처분을 지켜본 다음에 결국 비대위를 발족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오늘 비대위원 명단이 나올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측 인사들 간에 또 설전이 또 벌어졌다고 하죠. 네, 사실 정진석 위원장에게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전 대표와의 불편한 관계를 풀어내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숙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이 전 대표 측과 설전이 이어진 건데요. 정 위원장이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제안했던 윤핵관 수도권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수락산에 올라가서 한 번은 당선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초선이나 한번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하라라고 전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이 꼰대 정치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친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서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대선과 지선을 모두 승리한 장수가 이준석 대표라는 점이라며 험지에서 3번이나 도전했다가 낙선한 사람에 대해 초선이나 해보라든지 질풍노도라고 폄하하는 건 나이와 경험으로 상대를 짓누르려는 꼰대,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원,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 한 사람만 있고 지금 비대위원이 없는 상태죠. 지난번에 비대위원들이 다 지금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전국 상임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원을 누구로 하느냐, 그 다음에 비대위원들을 어떻게 언제 선임을 해서 이렇게 비대위를 정식으로 발족시키느냐 이걸 두고서도 국민의힘 안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일 모레 이루어지는 법원 가처분 아마 그게 가장 큰 지금 변수가 될 걸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14일 그 법원 판결을 보고 나서야 완결된 어떤 비대위를 꾸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좀 불안정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지금 하루 이틀 빨리 출범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의 이런 내홍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향후에 국감이라든지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현 단계에서는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게 중요한 과제일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진용을 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의 흐름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또 대통령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건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대 간의 어떤 이 갈등 흐름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보여졌지만 이 세대 간의 지지세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어느 정도 갈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권 핵심부에서 조금 더 진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라는 것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렇게 서로 험한 말 서로가 주고받는데 과연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정치라는 것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정치다. 이런 얘기도 있는 만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 설정을 좀 새롭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어떤 당신이 먼저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집권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현재 집권 세력을 이끌고 있는 또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먼저 윤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새로운 접근법, 좀 통큰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화제가 된 사회 그리고 문화 분야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 추석 연휴를 설레게 한 연예계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히트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미국 에미상 시상식이 우리 시각으로 13일 바로 내일 열리는데요. 이번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 작품과 감독은 물론이고요. 주조연 배우들까지 연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에미상은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에미상은 미국 연예계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상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힙니다. 에미상에서 한국 배우가 주조연상 후보에 오른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처럼 오징어 게임이 다수의 에미상 후보를 낸 것, 이것 자체가 비영어권 드라마로서는 최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한국의 캐나다인 배우 샌드라 오가 13차례 에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지만 수상은 하지 못했었는데요. 한국 배우가 그것도 4명이 주조연상 후보로 이름을 올린 건 최초입니다. 에미상은요, 기술진하고 스태프에게 수여하는 시상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하고 연출진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 이렇게 두 부문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은 양쪽 부문 모두에서 후보에 오른 건데 특히 주요 부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또 배우들에게 수여되는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여우조연상 등 모두 6개 부문에 지금 후보로 오른 상태입니다. 네, 연기 부문의 경우 이정재 씨가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영수, 박혜수 씨는 나무조연상, 정호연 씨는 여우조연상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요. 에미상 수상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오징어 게임 하이라이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이참에 통성명이나 하죠. 생각해보니까 서로 이름도 잘 모르더라고요. 나 사장님 이름 알아요. 쌍문동. 쌍문동은 사는 동네고 이름은 성기훈. 우리가 같은 편이면 최소한 이름은 알아야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 강새벽. 새벽? 이름 좋네. 사람이 죽었어요. 안 들려요? 저 자식이 사람을 죽였다고! 안 들려! 내 말 안 들려! 네, 미국 연예 매체 할리우드 리포트 등에 따르면 이정재 씨가 나무주연상, 오영수 씨가 나무조연상의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은 전 세계가 서로의 콘텐츠를 즐기고 이해할 수 있는 이 기회의 문이 더 활짝 열리길 기대한다고 에미상 후보로 지명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저희 또 고생한 크루 멤버들과 배우들이 다 노미네이션이 되는 걸 보고 사실 너무 기뻤고요. 배우들도 특히 박혜수 배우가 서포팅 액터에 노미네이션 된 게 또 너무너무 특별히 더 기뻤고 미국이 또는 헐리우드이 뭐 기생충을 계기로든 뭐든 조금 더 전 세계 문화를 아우르고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교류하는 것으로 어떤 시프트, 전환을 시작했구나라는 틀로 미국 시상식들, 메이저 시상식들이 TV 부문에서도 어떤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 기대를 좀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이제 에미상의 1차 시상식이 열렸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단역상, 배우 단역상하고 이제 스텝들이 수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배우 이유미 씨, 여자 배우죠. 이유미 씨가 그 단역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최초 기록은 이유미 씨가 한국 배우 최초의 에미상 수상 기록을 세웠고요. 그 시상식에서 이제 특수효과, 그다음에 스턴트 퍼포먼스상을 비롯해서 4개의 상을 이미 오징어 게임은 받았습니다. 앞서서 이정재 씨는요, 이미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이제 나무 주연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정호연 씨는 같은 시상식에서 여우 주연상을 역시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이른바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으로 열연을 펼쳤던 배우 오영수 씨는요, 미국 골든글러브 TV 드라마 부분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 배우의 수상은 모두 한국 연기자로서는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오영수 씨는요, 올해 78살 노년의 나이로 아카데미상과 더불어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골든글로브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나무조연상을 받아 큰 화제가 됐는데요. 당시 오영수 배우의 수상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죠. 수상 소식을 듣고 생애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괜찮은 놈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의 세계입니다. 우리 문화의 향기를 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안고 세계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정재 씨와 정호연 씨는 이번 에미상 시상자로도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켈리 클락슨과 지미 키멜, 셀레나 고메즈 등 쟁쟁한 헐리우드 스타들과 시상자로 함께 하게 됐는데요. 두 사람의 각각 무슨 부문의 시상자로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은요, 인터넷, 그러니까 TV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OTT 플랫폼이죠.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누적 시청 시간이 16억 5천만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모든 콘텐츠 가운데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LA시가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9월 17일은 지난해 전 세계 오징어 게임이 처음 공개됐던 날입니다. 지난달 LA시 의회는 오징어 게임의 날을 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오징어 게임의 날 제정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행사에는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과 주연 배우 이정재 씨도 참석했습니다. 이정재 씨는 LA에 특별한 기념일이 많겠지만 오징어 게임의 날이 가장 즐겁고 재미있으며 친구와 가족이 가장 뜨겁게 화합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LA시의회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한국 문화의 전통을 널리 알렸고 그다음에 한국 작품이 미국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을 기리기 위해서 이 날을 제정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주연 배우인 이정재 씨의 해외 인기도 지금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특히 독보적인 SF 영화죠. 세계적인 흥행작인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이런 지금 뉴스가 나와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최근 이정재 씨의 새로운 작품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데드라인 등 할리우드 매체들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 디즈니 플러스가 제작하는 스타워즈 시리즈 어콜라이트에서 이정재 씨가 주연을 맡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오징어 게임의 날 행사에 참석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통해서도 재차 언급이 됐는데요. LA 시장은 기념사를 하던 도중에 이정재가 디즈니 스타워즈 시리즈의 남자 주인공이 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매우 흥분된다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궁금한 건 이정재 씨가 과연 어떤 역할을 맡느냐 이런 부분인데 배역 정해졌다고 하나요? 이정재 씨가 어떤 캐릭터를 맡을지 또 어콜라이트가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베일에 쌓인 상태입니다. 다만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1 보이지 않는 위험의 이 100년 전 스토리를 담은 액션 미스터리 스릴러라는 내용만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콜라이트는 오는 2023년 8월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정재 씨는 스타워즈 시리즈 출연과 관련해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사용되는 영화는 이제 영화 제작사가 따로 있고 배급사가 따로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지만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그게 넷플릭스와 동시에 영화관에서 상영이 돼서 아카데미상도 받고 칸느 영화제도 출품되고 이런 구조로 지금 영화 산업 자체의 구조가 시스템이 아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워즈 시리즈도 아마 디즈니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공개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방영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의 열기가 아주 식을 줄을 모른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K 콘텐츠 열풍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른바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K 드라마 한류 얘기가 엊그제 같은데 드라마에 이어서 영화 또 K-팝 나와서 또 최근에는 이제 클래식까지 이른바 K 컨텐츠가 지구촌 전반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상 최근에 이 세계 문화계의 흐름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5월 달이었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BTS를 백악관으로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시안 범죄 관련한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이 문화적인 파워가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K 콘텐츠 부분이 결국은 그동안에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 이제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경제적인 기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문화적인 측면에서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명실상부하게 이제 하나의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자랑스럽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